군단장님 초청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떼쓰지 말고 돌아가세요. 한 부사관이 내뱉은 오만한 말 한마디.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내쫓으려는 초라한 노인이 바로 그가 지키는 성의 주인을 만든 왕이었다는 사실을. 이 사소한 실수가 군 전체를 뒤집어 놓을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신지 일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박선영의 시간은 먼지 쌓인 서재에서 바싹 마른 종이 냄새와 함께 멈춰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최초의 여성 군사철학 교수, 수많은 별들의 정신을 벼려낸 살아있는 전설이었으나 이제 세상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역설했던 명예와 헌신, 인간 존중에 갇히는 효율과 실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빛바랜 유물처럼 여겨지는 시대였다. 낡은 안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그녀는 창밖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낯선 소리가 정적을 깼다. 현관 우편함에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였다. 느릿한 걸음으로 나가서 확인한 우편물은 뜻밖에도 딱딱한 인쇄체로 찍힌 군사우편이었다. 발신인은 대한민국 육군 제5군단 승진부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나이에 군부대에서 날아들 소식이란 좋은 기억을 소환하는 법이 없었다. 애써 키워낸 수많은 제자 중 하나가 차가운 비석에 이름을 새겼다는 비보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봉투를 뜯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부고가 아니었다. 빳빳한 종이 위 힘찬 만년필의 필체로 눌러 쓴 한 통의 편지가 담겨 있었다. 존경하는 박선영 교수님께. 교수님, 저 강지환입니다. 생도 시절 불의를 참지 못하고 강당에서 소란을 피웠던 저를 끝까지 믿고 품어주셨던 그날의 온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교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던 군인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오만과 비겁함이라는 가르침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번에 대한민국 육군 제5군단 군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깨에 별 3개가 아닌 교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수만 근의 무게를 짊어진 기분입니다. 부디 귀한 걸음을 내주시어 새로 지휘를 맡게 된 제 부대를 둘러보시고 예전처럼 따끔한 가르침과 지혜를 내려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끓여주시던 세상에서 가장 맛없던 된장찌개가 그립습니다. 제자 육군 중장 강지환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박선영의 메마른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강지환. 그녀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다. 천재적인 두뇌와 불같은 정의감을 지녔지만 그 정의감이 너무 고다 스스로를 부러뜨릴 것만 같았던 생도. 불의를 보면 계급의 높낮이를 막론하고 달려들던 그의 성정은 위계 질서가 전부인 군 조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모두가 혀를 찼다. 저러다 대위 계급장을 달기도 전에 군복을 벗게 될 것이라 수군거렸다. 그러나 박선영은 보았다. 그의 거친 저항 속에 담긴 사람을 향한 뜨거운 애정과 군인으로서의 순수한 이상을. 그런 그가 군단장이 되었다.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마침내 수만 명의 병사를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가슴 벅찬 대견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을 아껴온 만년필 한 자루가 고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쓰시던 유품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교수로 임용되던 날 스스로에게 선물했던 수많은 제자들의 논문을 채점하고 추천서를 써주었던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녀는 내일 당장 그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 낡은 펜 대신 새로운 지휘관이 된 제자에게 어울릴 만한 최고의 만년필을 선물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펜촉으로 써내려갈 수많은 명령들이 부디 단 한 명의 억울한 병사도 만들지 않기를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새벽의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박선영은 수십 년 만에 꺼내 입은 낡은 정장의 뻣뻣함을 느끼며 집을 나섰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길 위로 드문드문 가로등 불빛이 번져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그녀의 손에는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고른 만년필이 담긴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밤새 고민하며 쓴 작은 카드 한 장도 함께였다. 내가 너 처음 만난 날 글씨체가 참 단정했지. 이제는 그 손으로 명령서를 쓰고 사람의 마음을 적는구나. 서울에서 제오군단 본부가 있는 경기도 포천까지의 여정은 이른을 훌쩍 넘긴 노구에겐 고행이나 다름없었다. 덜컹거리는 시외버스는 허리를 아프게 찔렀고 히터바람은 답답하게 숨을 죄어왔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점차 낯선 시골의 풍경으로 바뀌어갔다. 꼿꼿하게 편 허리가 조금씩 쑤셔왔지만 수십 년 만에 만날 제자를 생각하는 설렘이 고단함을 잊게 했다. 과연 그는 얼마나 변했을까? 별 3개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이 가르쳤던 순수한 이상을 잊어버린 그저 그런 권력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편지에 담긴 진심 어린 문장들을 떠올리며 이내 고개를 저었다. 강지환은 그럴 아이가 아니었다. 몇 번의 환승 끝에 버스는 마침내 승진이라는 부대명과 함께 거대한 위병소가 보이는 정류장에 멈춰섰다. 박선영이 버스에서 내리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옷깃을 파고들었다. 눈앞에 펼쳐진 군부대의 풍경은 그녀가 평생 몸담았던 대학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철조망, 위압적으로 도열한 장갑차 그리고 총을 든 채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젊은 병사들의 모습은 압도적인 위압감으로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평생을 글로 쌓아온 노학자에게 총과 칼로 세워진 3개의 문턱은 너무나도 높고 차갑게 느껴졌다. 심호흡을 한 번 한 그녀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위병소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 정문을 향해 다가갈수록 심장 박동은 더욱 빨라졌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설렘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드디어 위병소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정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앳된 얼굴의 일병이 훈련받은 대로 낮고 딱딱한 목소리로 그녀를 막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연로한 노인을 대하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는 남아있는 듯했다. 박선영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강지환 군단장님의 초청을 받고 왔습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 해서요. 그녀의 말에 일병의 눈이 순간 동그래졌다. 군단장. 이제 갓 입대한 그에게는 하늘과도 같은 존재의 이름이 눈앞에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의 입에서 너무나 쉽게 흘러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손에 들고 있던 방문자 명단을 뒤적였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명단에 성함이 없으십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신 게 아닙니까? 아닐세. 제오군단이 맞을 텐데. 군단장 비서실에 한번 확인을 해줄 수 있겠나?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모양이군. 박선영이 차분하게 요청했지만 바로 그때 위병소 안에서 누군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뭐야, 또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스러워? 근무 똑바로 안 서.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걸어 나온 것은 위병소 책임자인 조상필 상사였다. 간 40을 넘긴 듯한 그는 달고 다른 군 생활에 찌든 특유의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박선영의 낡은 정장과 손에 들린 작은 쇼핑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다. 할머니, 여긴 막 찾아와서 떼쓴다고 되는 데가 아니에요.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이 담긴 말투였다. 박선영의 얼굴이 희미하게 굳었다. 평생을 존경받는 학자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식의 하대는 처음 겪는 일이었다. 나는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문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네. 군단장님의 초청을 받았고. 군단장님 초청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조상필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에 주변의 다른 병사들까지 힐끔거리며 비웃음을 머금었다. 한순간에 그녀는 존경받는 노학자가 아니라 세상 물정 모르는 정신 나간 노파 취급을 받고 있었다. 어디서 군단장님 함자는 주워 들어가지고. 요즘 할머니들 수법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야. 일단 군단장 핑계 대고 들어가서 억지 민원 넣고 드러눕고. 내가 그런 사람 한두 번 본 줄 아시오? 명단에 없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시죠. 없으면 그냥 돌아가세요. 우리도 바쁘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박선영의 가슴에 박혔다. 이것이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이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인가.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제자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선물이라도 군단장님께 전해주시게. 박선영이라는 사람이 다녀갔다고. 그녀는 정성껏 포장한 만년필이 담긴 쇼핑백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하지만 조상필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쇼핑백을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되는 듯 쳐다보며 비아냥거렸다. 선물? 이게 선물입니까? 누가 봐도 쓰레기지. 군단장님께서 이런 너절한 걸 받으실 것 같습니까? 차가운 철문 앞 한평생 지켜온 늙은 스승의 진심은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고집으로 짓밟히고 있었다. 조상필의 입에서 나온 쓰레기라는 단어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박선영의 고막을 찢고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순수한 경멸 그 자체였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더니 다짜고짜 그녀의 손에 들린 쇼핑백을 거칠게 낚아챘다. 힘없는 노인의 손에서 빠져나간 쇼핑백은 허공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어디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그 대단한 선물이 뭔지. 조상필은 포장지를 미련 없이 북북 찢어발겼다. 정성스럽게 매듭 지어진 리본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였다. 그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케이스를 탁 소리가 나게 열자 그 안에서 짙은 남색 몸체의 은은한 백금 장식이 빛나는 만년필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눈에 범상치 않은 물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조상필의 눈에는 그저 비싸 보이는 펜 한 자루일 뿐이었다. 꼴에 펜은 번지르르하네. 이런 걸로 사단장님 마음이라도 사보시려고? 할머니 사람 잘못 보셨어요. 우리 군단장님은 이런 얄팍한 수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는 만년필을 조심성 없이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마치 장난감처럼 허공에 휘둘러 보더니 더욱 모욕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그는 펜을 들고 곧장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커피 자국이 얼룩진 낡은 책상 위로 아무렇게나 툭 던져버렸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만년필은 기름때 낀 책상 위를 굴러 방금 전까지 누군가 먹다 남긴 컵라면 용기 옆에 멈춰 섰다. 제자를 향한 스승의 고귀한 진심이 시큼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뒤섞여 더럽혀지는 순간이었다. 박선영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책상 위에 내팽개쳐진 자신의 마음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 슬픔보다 더 지독한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평생을 지켜온 학자로서의 자존심과 스승으로서의 명예가
저 지저분한 책상 위에서 뒹구는 만년필처럼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았다. 처음 보는 노인에게 너무 과한 처사라고 생각했는지 아까까지만 해도 낄낄거리던 병사들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다. 심지어 조상필 자신도 순간적으로 자신이 너무 심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당황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괜히 목소리를 높였다. 어허, 꺼보라고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펜 한 자루잖아. 이런 걸로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시라니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선영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짐승처럼 상처 입은 걸음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어깨는 먼 길을 온 고단함보다 방금 겪은 짧은 순간의 모멸감으로 훨씬 더 무겁게 축 처져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박선영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그녀는 부대 정문을 등지고 정류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뎠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위병소 주변은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조상필은 자신의 행동이 만들어낸 이 무거운 분위기에 안절부절 못하며 괜히 헛기침만 반복했다. 다른 병사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서 있었다. 모두가 방금 전 자신들이 목격하고 동조했던 그 야만적인 광경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서 부대 안쪽으로부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숙함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있었다. 차량의 앞 보닛에는 군단을 상징하는 기봉에 별 3개가 선명하게 수놓인 군단 장기가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꼬티하게 펄럭이고 있었다. 군단장의 차량이었다. 위병소의 모든 군인들의 몸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조상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허둥지둥 자신의 군복 매무새를 바로잡고 다른 병사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경례 준비를 시켰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왜 하필 지금 군단장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인가? 방금 전에 소란을 보셨으면 어떡하지? 아니, 보셨을 리가 없다. 이미 저 노파는 멀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검은색 세단은 소리 없이 속도를 줄이며 위병소 앞에 부드럽게 멈춰섰다. 운전병이 재빨리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차 안에서 갓 부임한 신임 군단장 강지환 중장이 내렸다. 잘 다려진 전투복, 굳게 담은 입술과 강직한 눈빛에서는 수만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지휘관의 위엄이 흘러나왔다. 그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충성! 조상필과 위병들은 부서져라 외치며 거수 경례를 했다. 강지환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위병소 주변의 어색한 분위기와 병사들의 굳은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조상필은 식은땀을 흘리며 다급하게 대답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지환의 시선이 위병소에서 멀어져 가는 한 노인의 뒷모습에 닿았다. 낡고 소박한 정장, 세월의 무게에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힘겨워 보이는 걸음걸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평범한 노인의 뒷모습이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뇌리 깊숙한 곳에 각인된 결코 잊을 수 없는 익숙한 실루엣이었다. 설마. 아니겠지. 수십 년 동안 불효하게도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런 곳에서 마주칠 리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그 뒷모습을 향하고 있었다. 무언가 강렬한 힘이 그를 이끄는 것 같았다. 잠시만요, 어르신. 강지환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 목소리에 박선영의 힘없는 걸음이 우뚝 멈춰섰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세월의 깊은 골이 패인 얼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슬픈 눈. 강지환의 눈이 세차게 흔들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기억 속 낡은 강의실에서 열정적으로 군사 철학을 논하던 젊고 서슬퍼렇던 여교수의 모습과 눈앞에 늙고 지친 노인의 모습이 겹쳐졌다. 모습은 변했지만 그 눈빛만은 학자의 깊고 고요하면서도 상대를 꿰뚫어보는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교수님? 박선영 교수님 맞으십니까? 강지환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터져나온 절규에 가까운 부름이었다. 박선영의 슬픈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서러움이 복잡하게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환이 자네가 정말 자네가 강지환인가? 박선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 한마디에 강지환은 모든 것을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군단장이 아니었다. 20살의 철없던 생도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박선영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낡고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다. 그 손은 너무나 작고 연약했다. 교수님, 맞으셨군요. 제 은사님이 맞으셨습니다. 제가 지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나일세. 자네를 보러 왔네. 훌륭한 장군이 된 내 제자를 축하해주러 왔어. 그 순간 강지환의 시선이 위병소의 지저분한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만년필과 바닥에 뒹구는 찢어진 포장지를 보았다. 그리고 하얗게 질려 사색이 된 조상필의 얼굴.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강지환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감격과 반가움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시베리아의 혹한보다 더 차가운 분노로 돌변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위병소를 향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워졌다. 조상필과 위병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보고해. 5초 준다. 강지환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 안에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지휘관의 절대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조상필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을 열었다. 그것이 이 어르신께서 약속도 없이 군단장님을 뵙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강지환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규정대로 돌려보내려던. 규정? 강지환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그 어떤 호통보다 더 무서웠다. 연세 지긋하신 어른께서 먼 길을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능멸하고 그분의 진심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이 자네가 말하는 규정인가? 이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가? 그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위병소의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다. 이분은 내 스승이시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이란 말이다. 그런데 감히 그런 은사님을 너희가 감히. 강지환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박선영에게 고개를 돌려 깊이 허리를 숙였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하들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군단장이 별 3개를 단 장군이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모습.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선영은 그런 제자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용서이자 위로였다. 이강철은 허리를 펴고 다시 조상필을 향해 섰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서워져 있었다. 조상필 상사. 자네가 오늘 더럽힌 것은 내 스승님의 선물이 아니야. 자네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의 명예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의 높낮이가 아니라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뼈에 새기게 해주겠다. 그의 선고와 같은 말에 조상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다리가 풀리고 말았다. 강지환의 선고와 같은 말에 위병소 주변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더 이상 조상필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신 위병소 안을 가리키며 곁에 있던 헌병에게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저기 버려진 만년필 케이스와 찢어진 포장지 조각까지 먼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정중하게 수습해 오도록. 헌병이 황급히 달려가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챙겨왔다. 강지환은 그것을 직접 받아들고는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이라도 다루듯 찢어진 포장지를 곱게 펴고 케이스의 먼지를 손수 털어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조상필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강지환은 수습된 케이스를 꿇어앉다시피 한 조상필의 눈앞에 내밀었다. 열어봐. 조상필은 떨리는 손으로 겨우 케이스를 열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만년필이 그의 죄를 비웃는 듯 했다. 강지환은 케이스 안에 고이 접혀있던 작은 카드를 가리켰다. 읽어. 거기 있는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어. 그것은 사형 선고보다 더 끔찍한 명령이었다. 조상필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강지환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내가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결국 조상필은 거의 울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수치심과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내가 너 처음 만난 날 글씨체가 참 단정했지. 이제는 그 손으로 명령서를 쓰고 사람의 마음을 적는구나.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을 때마다 그곳에 서 있던 모든 병사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떤 고귀한 마음을 짓밟았는지 깨닫고 숨을 죽였다. 그것은 단순한 축하 문구가 아니었다. 제자를 향한 스승의 깊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한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철학이 담긴 기도문이었다. 조상필은 마지막 글자를 읽고는 끝내 고개를 떨구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강지환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자네가 오늘 쓰레기라 부르며 내팽개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나. 자네는 단순히 펜 한 자루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존경과 신뢰를 더럽힌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군인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다. 그는 헌병대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저자의 군복을 벗겨라. 그리고 당장 구속 수사하도록. 한치의 온정도 베풀지 마. 오늘 위병소 근무자 전원 역시 직위 해제하고 감찰부의 정식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내 짓이다. 얼음처럼 차가운 명령이었다. 헌병들이 다가와 통곡하는 조상필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오만이 쌓아 올린 성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나갔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강지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러운 표정으로 박선영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자신의 군단 장용 세단 문을 직접 열고 허리를 깊이 숙여 스승을 에스코트했다. 교수님, 이런 누추한 곳에 세워둘 분이 아니신데.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늙은 스승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늘고 앙상했다. 강지환은 그 가냘픈 팔을 부축하며 그녀가 이곳까지 오기 위해 겪었을 고단한 여정과 방금 전 겪었을 끔찍한 모멸감을 떠올렸다. 가슴 한쪽이 저며왔다. 군단장이 직접 한 노인을 부축하여 차에 태우는 모습에 마주치는 모든 장병들이 걸음을 멈추고 경례를 했다.
그들은 군단장 옆에 허름한 노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군단장의 극진한 태도를 보며 그녀가 도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군단장 집무실은 갓 부임한 주인을 닮아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였지만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군사 지도와 작전 현황판이 이곳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박선영을 가장 편안한 소파에 앉히고 부관에게 따뜻한 차를 내오도록 지시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쇠로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고 손때 묻은 만년필 한 자루를 소중하게 꺼내왔다. 수십 년 전 졸업식 날 박선영이 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펜이었다. 교수님께서 주신 펜입니다. 소위 임관 보고서부터 대대장 시절의 첫 작전 명령, 그리고 이곳 군단장 부임 서류까지 제군 생활의 모든 중요한 문서에 이 펜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고 싶을 때도, 때로는 권력에 취해 교만해지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펜을 잡고 교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지만 그 무게 또한 칼보다 무겁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요.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박선영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져온 새 만년필 케이스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낡은 펜은 정의를 꿈꾸던 학생의 것이었네. 이 새 펜은 이제 수만 명의 목숨을 책임져야 할 지휘관의 것이야. 그 무게를 감당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하네. 스승의 따뜻한 위로에 강지환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다. 박선영은 그런 제자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군단장 강지환의 이름으로 제5군단 전 부대의 모든 영관급 이상 장교들에게 비상소집 명령이 하달되었다. 장교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긴장된 표정으로 군단 사령부 대강당으로 모였다. 강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약속된 시간에 강단에 선 강지환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오늘 아침 우리 제5군단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적의 공격 없이 완벽하게 패배했다. 좌중이 술렁였다. 강지환은 그날 아침 위병소에서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이야기했다. 자신의 스승이 당한 모욕, 그리고 그 스승 앞에서 자신이 흘렸던 부끄러운 눈물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고백했다. 우리의 총과 계급이 힘없는 민간인을 위협하고 모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 부대의 문 앞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한 부사관의 일탈이 아니다. 바로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오만과 무례함이 싹 트는 것을 방치한 우리 모두의 패배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오늘부로 우리 제5군단의 지휘명령 1호를 하달한다. 이 시간부로 우리 군단의 존재 이유는 승리 이전의 존중임을 분명히 한다. 계급의 높낮이를 떠나 병사 상호 간의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군이 존재하는 이유인 국민에 대한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이를 어기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다. 그의 연설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었다. 썩어 빠진 군 조직의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피 끓는 선전포고였다. 그는 위병소 만년필 사건을 계기로 군단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그의 개혁은 많은 저항에 부딪혔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제5군단에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다. 박선영은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강지환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하룻밤 묵고 가시라고 간청했지만
박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자네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네. 오늘 하루만으로도 내게는 과분한 시간이었어. 강지환은 더 이상 스승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전용 차량으로 스승을 집까지 편안하게 모셔다 드리도록 지시했다. 아침에 타고 왔던 낡고 삐걱거리는 버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안락한 승용차였다. 부대의 모든 주요 간부들이 정문까지 나와 도열하고 있었다. 그들은 신임 군단장의 스승이라는 노학자에게 깊은 존경심을 담아 경례를 했다. 아침에 그녀가 겪었던 냉대와 모욕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환과 부대 간부들은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부동자세로 서서 거수 경례를 했다. 박선영은 차창 밖으로 멀어져 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다. 고단했지만 더없이 충만한 하루였다. 텅 빈 집에 돌아온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불을 켰다. 그리고 강지환이 다시 정성껏 포장해준 만년필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선물한 펜과 함께 수십 년 된 낡은 펜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자의 필체로 쓴 짧은 메모가 있었다. 교수님, 이 낡은 펜은 이제 제가 아니라 교수님의 서재에서 지난 세월의 영광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펜으로 교수님의 가르침이 부끄럽지 않은 군대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박선영은 두 자루의 펜을 책상 위에 나란히 놓고 조용히 바라보았다. 고요한 서재 안 늙은 교수의 얼굴 위로 평온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그날 이후 제5군단에서는 만년필 사건이라 불리는 하나의 전설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전설은 군인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어떤 교리보다 더 엄중한 가르침으로 병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남게 되었다.